여보, 나 큰일 났어.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였습니다. 수천만 원,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은인이신 선배님 조문을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대신 책임져 주셨던 분이에요. 2000년대 중반 제 승진을 위해 본부에 강력히 추천해 주셨던 분이죠.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문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고객들에게 피싱 조심하세요 라고 수백 번 말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간 넘긴 박민석입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고 몇 년 전 정년으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몇 년은 지점장으로 일했죠.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퇴직식도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후배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줬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억대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아껴서 모은 저축까지 합치니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했죠. 아내와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대출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큰아들 준호는 제가 30년 넘게 다니던 바로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인데 제 후배들이 잘 챙겨준다고 하더군요. 가끔 은행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요즘은 다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라며 웃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퇴직 후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바둑을 두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 밥을 먹기도 하고요. 아내는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녁마다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면 참 행복하죠. 당신 오늘은 뭐하고 왔어? 아내가 물으면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그게 참 소중하더군요. 한 달에 쓰는 돈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었어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도 주고 외식도 하고 그랬죠. 무엇보다 제가 자랑스러웠던 건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쌓은 전문성이었습니다. 지점장 시절에는 고객들에게 늘 당부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낯선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실제로 몇 번은 고객들이 사기를 당할 뻔한 걸 제가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전화로 누가 경찰이라고 하면서 계좌를 옮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말렸죠.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는 나중에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지점장님 덕분에 내 돈 지켰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싶었죠. 퇴직하고 나서도 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낯선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모르는 문자는 삭제했어요. 나는 절대 안 당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는데 누가 나를 속이겠어요. 아내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은행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 거 잘 아니까 걱정 없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냐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TV를 봤어요. 날씨도 화창했고 특별한 일정도 없었죠.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제 휴대폰에서 문자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아서 별 생각 없이 확인했는데 부고 문자였어요. 고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경선, 제가 은행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저를 맡아주셨던 5년 선배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편 선배님이 돌아가셨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빈소에 가봐야겠어. 아내도 놀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선배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제가 워낙 자주 이야기했던 분이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문자를 다시 보니 빈소가 서울의 큰 병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라며 링크가 하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몇 호실인지, 정확한 발인 시간은 언제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링크를 누르니 깔끔하게 만들어진 장례식장 안내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이름, 빈소 위치, 조문 시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죠.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경선 선배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퇴직하신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긴 했지만 직접 만난 건 몇 년 전이 마지막이었죠. 선배님과의 기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1990년 제가 30살에 은행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님은 저보다 5년 먼저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같은 지점에 배치됐죠. 첫 출근 날이 생생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점에 들어섰는데 선배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민석이 맞지? 잘 왔어. 여기서 우리 함께 오래 일하자.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선배님은 업무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출 서류 작성하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은행은 신뢰가 전부야. 절대 고객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2년 겨울이었어요. 입사 3년 차였던 저는 중요한 대출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던 서류 봉투를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신입 시절 이런 실수를 하면 징계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패닉 상태로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 선배님께 말씀드렸어요. 선배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다음 날 지점장실로 불려갔을 때 선배님이 먼저 가 계셨습니다. 지점장님이 환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편대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중요 서류를 분실하다니. 그런데 선배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제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선배님을 쳐다봤습니다. 선배님은 제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선배님은 그 일로 감봉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제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죠. 회의가 끝나고 선배님께 여쭤봤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제 잘못인데. 선배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너는 앞날이 창창해. 여기서 이런 걸로 찍히면 안 돼. 난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그날 이후 저는 선배님께 평생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도 늦어졌을 거고 지점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제가 부지점장 후보로 오를 때였어요. 당시 후보가 여러 명이었는데 본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선배님은 이미 본부로 자리를 옮기신 상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번에 부지점장 후보에 올랐는데 혹시 추천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배님은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강력하게 써줄게. 나중에 들으니 선배님이 본부 임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를 추천하셨다고 해요. 제가 30년 넘게 은행 생활하면서 본 후배 중에 가장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더군요. 덕분에 저는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부지점장이 됐고 몇 년 후에는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 선배님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명절마다 전화를 드렸고 가끔 식사 자리도 가졌죠. 선배님도 저를 진짜 동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런 선배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문 가야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배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화면을 다시 보니 조문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하단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조문 순서 확인하기. 아마도 코로나 이후로 조문객이 많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하고 식당 웨이팅도 앱으로 하니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배님 조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미리 예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버튼을 누르니 앱 설치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조문 예약 앱이라고 써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앱으로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만든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장례식도 예약을 하나 봐. 정말 세상이 좋아졌네. 아내도 신기하다며 그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 로딩이 되더니 설치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앱을 실행하니 로그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모든 앱이 다 본인 인증을 요구하잖아요. 은행 앱도 정부 앱도. 심지어 배달 앱도 본인 인증을 하니까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어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는 순간에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했죠. 보안을 위해 금융 앱과 연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거든요. 조문 화환 비용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땐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은행 앱을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바로 제가 30년 넘게 다녔던 그 은행이었죠. 익숙한 로고를 보니까 더 안심이 됐어요. 그러자 접근 권한을 허용하라는 메시지가 여러 개 떴습니다. 파일 접근, 연락처 접근, 문자 접근, 카메라 접근, 하나하나 화면에 나타났죠.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허용했습니다. 요즘 앱들은 다 이렇게 권한을 요구하잖아요. 은행 앱도 처음 설치할 때 이런 권한들을 다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던 제가 은행 관련 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참 편리해졌네라고 생각했죠.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언택트로 바뀌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생긴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화면에서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하라고 나왔습니다. 간편 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금융인증서를 선택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저는 평소에 쓰던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은행 앱 비밀번호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여러 개 외우기 힘들어서 주요 금융 앱은 다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던 제가 이런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어기고 있었다는 걸요. 모든 설정이 끝나자 완료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편리하게 조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체크 표시가 떴죠. 저는 만족스럽게 앱을 닫았습니다.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장례식도 이렇게 예약을 하나 봐. 정말 세상 좋아졌어. 아내는 그래? 그럼 내일 몇 시에 가면 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앱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0시에 출발하면 되겠네. 빈소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 하니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아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분이라면서 나도 인사드려야지. 저는 고마웠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선배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2년 서류 사건 이야기, 2000년대 승진 추천 이야기. 아내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어주었어요. 그 선배님 덕분에 당신이 지점장까지 된 거야. 정말 은인이시네.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내일 가서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식사 후에는 정장을 꺼내놨습니다. 조문에는 정중하게 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넥타이도 어두운 색으로 골랐습니다. 구두도 닦아놨죠.
아내도 검은색 옷을 준비했습니다. 부의금은 얼마 정도 준비할까? 라고 물어서 저는 30만 원 정도면 되겠지라고 답했어요. 선배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TV를 보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 이야기도 하고 다음 주에 만날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내일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해라고 말하니 아내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문 시간을 다시 체크하려고요. 앱을 열어보니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내일 가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조문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요즘 장례식장은 사람이 많으면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일 선배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내도 곧 잠들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렸지만 금방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일하던 시절의 꿈이었어요. 지점 사무실에서 선배님이 웃으며 민서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제 휴대폰에서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제가 설치한 그 앱이 제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의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문자, 메시지, 연락처, 모든 게 해커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이름으로 은행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제가 허용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마치 제가 직접 조작하는 것처럼 만들었죠. 새벽 2시 15분 첫 번째 송금이 시작됐습니다. 500만 원이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2시 23분 두 번째 송금 500만 원, 2시 31분 세 번째 송금 300만 원, 2시 45분 네 번째 송금 500만 원. 송금은 계속됐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은행 시스템이 감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보낸 거죠. 새벽이라 은행 상담원도 없고 제가 자고 있으니 막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3시 12분 다섯 번째 송금 500만 원, 3시 28분 여섯 번째 송금 400만 원, 3시 47분 일곱 번째 송금 500만 원. 송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뒀던 거예요. 각각의 계좌로 분산해서 보내고 다시 다른 계좌로 옮기는 수법이었습니다. 4시 3분 여덟 번째 송금 300만 원, 4시 19분 아홉 번째 송금 500만 원.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로 옆 탁자에 있는 휴대폰 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송금이 멈췄습니다. 총 20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어요. 마지막 남은 잔액까지 깨끗하게 털린 상태였습니다. 해커들은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설치됐던 그 앱을 원격으로 삭제했어요. 은행 앱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죠. 새벽 6시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출금 알림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쯤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오늘 선배님 빈소에 가야 하니까 서두르려고 했죠.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로 가는데 휴대폰에서 문자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처음엔 아침 스팸 문자려니 했어요. 요즘 새벽부터 광고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5통, 10통, 15통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출금 알림 문자가 가득했어요.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출금이 된 거죠?
문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출금, 2시 23분 출금, 2시 31분 출금. 모두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간이었어요. 각각의 시간이 다르고 금액도 달랐습니다. 은행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을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다고 나왔어요. 분명 맞게 입력했는데 자꾸 틀렸다고 하더군요. 다시 입력했습니다. 역시 틀렸다고 나왔어요.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비밀번호 오해 오류로 계정이 잠겼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손에서 땀이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놀라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은행에서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출금됐어?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총 20건의 출금 내역이 있었어요. 금액을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30분 사이에 제가 자는 동안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은행에 전화해봐, 빨리.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동 응답기만 나왔어요.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지금은 아직 7시였습니다. 112에 전화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관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보고 문자를 받았고 앱을 설치했고 오늘 아침 돈이 사라졌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리가 안 됐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스미싱 사기인 것 같습니다.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와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스미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TV 뉴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설마 내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고객들한테 수백 번도 더 주의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겁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일단 은행 문 열면 전화하자.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 돈은 제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가고 외식을 줄이고 옷도 몇 년씩 입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알뜰하게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살려고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가족 여행도 가려고 모아뒀던 돈이죠. 그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 반이었어요. 은행이 문을 여는 9시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해. 하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설치한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그 앱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분명 어제 설치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계획된 범죄라는 걸요.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저를 노린 겁니다. 평경선 선배님의 부고 문자도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 거짓말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 다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자동 응답기만 나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8시 반쯤 됐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아들 준호였어요.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30년 넘게 다녔던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에요. 혹시 준호가 뭔가 알고 전화한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어조였어요. 본점 리스크관리팀에서 새벽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게 아들아. 아버지 지금 계좌 확인 가능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앱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로그인이 안 돼.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어제 낯선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제 평경선 선배님 보고 문자를 받았어. 평경선 선배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시던 그 선배님요? 그래 조문 예약 앱을 설치했는데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지금 제가 시스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20차례 출금이 있었어요. 총액이.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거의 5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듣는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혹시 꿈이 아닐까 착각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금액이 모든 걸 확정시켰어요. 아버지 어떻게? 준호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으면서 아버지한테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자책하는 목소리를 듣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세요. 저도 지금 출근해서 지급정지 신청 넣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으면.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범인들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막아야 하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일단 경찰서부터 가보자. 9시가 되자마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담원은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빠져나간 뒤였어요. 새벽 시간대를 노린 범죄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조문 가려고 준비해뒀던 정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넥타이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평경선 선배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닐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평경선 선배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범인들이 선배님 이름을 도용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찰서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처럼 길었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호한테도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 이야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하기 싫어. 준호만 알아도 충분해. 두 아들 모두에게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설명했어요. 부고 문자를 받았고 앱을 설치했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고 문자 스미싱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신고가 들어와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참담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하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제 설치한 앱이 아직 휴대폰에 있으세요? 확인해보니 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없어요. 어제 분명 설치했는데 범인들이 원격으로 삭제했을 겁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은행 앱,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문자인증번호 모든 게 해커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으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데도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손이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고객들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참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지점장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고객들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상담하러 오면 저는 늘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거 사기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직원 교육 때도 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수법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하던 날에도 후배들에게 당부했어요. 요즘 사기가 정말 많으니까 고객 상담할 때 꼭 주의시켜드려. 그렇게 말했던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도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국을 끓여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오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급 정지 신청 다 했어요.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돈이 다 이체된 상태예요.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서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생했어.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가 아니라 바로 제가 당했으니까요.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한 제가 말입니다. 저녁 때 작은 아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준호가 동생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응 괜찮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민호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60세에 수천만 원을 다시 모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더 이상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급우고 문자가 떠올랐고 앱 설치 화면이 보였습니다. 조문 순서 확인하기 그 버튼을 누르던 순간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때 멈췄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새벽 2시쯤 됐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저는 자고 있었고 범인들은 제 돈을 훔쳐가고 있었구나.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뭘 먹어도 체했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꿨어요. 돈이 사라지는 꿈, 은행 앱에서 잔액이 0원이 되는 꿈.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알까봐,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봐 두려웠어요.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안 보이냐는 문자에도 몸이 안 좋아서라고만 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색이 누렇게 뜬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아내는 매일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가장 두려웠던 건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제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금융 전문가니까 안 속아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였을까? 30년 넘게 일하면서 쌓은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까?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고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으니까요. 다른 피해자들 앞에 제 얼굴을 내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봐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나을 거야. 간담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간담회 당일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경찰서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들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부끄러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들어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범죄 조직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고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총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명이 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와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저는 대학 동창 남편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4천만 원을 잃었어요. 두 번째 분은 60대 후반 할아버지였습니다. 군대 전후 부고였습니다. 3천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분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직장 선배 부고 문자였어요. 5천만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장 선배 부고 문자를 받고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 분의 이야기에서 같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평경선 선배님 부고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평경선이요? 혹시 은행에 다니셨습니까? 그분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90년대에 같은 은행 다녔어요. 민석이 아니야. 자세히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같은 기수로 입사한 동기였어요. 형님 여기서 왜?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평경선 선배 부고 문자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은행 출신입니다. 그분도 제 동기였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입사 동기 교육 때 같은 조였던 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분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평경선 선배 부고였고 저도 그 은행 출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같은 은행 출신 동기 4명이 같은 선배 이름으로 같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범인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은행 OB 명단이 유출됐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부 정보를 빼내서 팔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동기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겟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야. 평경선 선배님은 우리보다 5년 선배였습니다. 우리 모두 신입 시절에 선배님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고 문자를 받고 의심 없이 조문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선배님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이용한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같은 세대는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걸 악용한 거지.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만 당한 줄 알았는데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당했구나.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한 거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스미싱 기술이 정말 정교해졌습니다. 실제 지인 정보를 이용하고 실제 병원 이름을 쓰고 모든 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이고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경찰관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4명의 동기가 따로 모였습니다.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경선 선배님은 살아계실까?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찰한테 들으니 선배님은 살아계신데 범인들이 이름만 도용한 거래. 그럼 선배님도 피해자시네?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얼마를 잃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한 동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손주들 대학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동기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내가 위로해 주는데 그게 더 미안하더라.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 조금씩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 해야 해. 맞아, 우리가 당한 경험을 나눠야 해. 다른 동기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함께 예방 활동을 하기로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우리 경험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금융권에서 일했으니까 설득력도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전문가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조심할 거야.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커피숍을 나올 때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돈은 아까웠지만 이제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강의 좀 해볼까 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강의? 스미싱 예방 강의. 내가 당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경로당에 갑니다. 하지만 바둑을 두러 가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러 가는 겁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떨렸어요. 제 실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한 박민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스미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은행원이 사기를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보고 문자를 받은 것, 앱을 설치한 것, 새벽에 돈이 사라진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숨죽이고 들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섭네요. 나도 조심해야겠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문자 받은 적 있어요. 그때 안 눌러서 다행이네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잃은 돈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들도 각자 다른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경험을 나눴어요. 이번 주에 한 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는데 내 강의 듣고 안 눌렀대. 나도 그래.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준호도 도와줬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최신 사기 수법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아버지, 이번에 새로운 수법이 나왔대요. 이것도 강의에 넣으세요. 작은 아들 민호도 가끔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배우고 갑니다. 아내는 제일 열심히 응원해줬습니다. 강의 전날이면 옷을 다려주고 아침에는 든든하게 차려줬어요. 오늘도 좋은 강의하고 와. 경로당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심지어 작은 기업체에서도 직원 교육으로 불러줬어요. 강의할 때마다 저는 5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첫 번째, 보고 문자라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링크를 누르기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의리보다 확인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새벽이나 심야에 금융 거래가 일어나는 건 99% 사기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새벽에 출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는 시간은 범죄자들의 활동 시간이라고 알려드려요. 세 번째,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라는 겁니다. 조문이나 화환에 앱이 필요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앱 설치 요구 자체가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네 번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으면 꼭 상의하라고 당부드립니다. 저도 아들한테 먼저 물어봤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한 사람도 속았습니다. 나는 안 당한다는 자만심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요.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물론 잃은 돈은 아직도 아깝습니다. 가끔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 선생님 강의 생각나서 안 눌렀어요. 확인해 봤더니 사기였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돈 지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잃은 수천만 원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퇴직 당시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보람 있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서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됐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아버지 이번 주 강의 준비 잘 되셨어요 라고 챙겨줍니다. 민호도 가끔 강의장에 와서 영상을 찍어줘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웠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평경선 선배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선배님은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내 이름이 이렇게 악용될 줄은 몰랐어.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제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선배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극복해서 다행이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람의 부고라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하지만 혹시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정교합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신다면 그 피해가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한다면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권 당첨된 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왜 저만 모르게 했어요? 전 아들 아니에요? 아들에게서 온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복권 1등, 아내와 단둘이만 알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동네 소문으로 들통이 났죠. 편 사장님 복권 대박 나셨다며요? 그 한마디가 저희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처음엔 몇 억만 달라고 했어요. 의료기기 사업하는데 누나 병원 인맥 활용하면 대박이에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요구했던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지금 저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월세방 한 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올해 63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40년 넘게 섬유 도매업을 해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천을 나르고 거래처와 흥정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죠. 아내도 저만큼이나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예금만 믿는 보수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환갑이 넘으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천 더미를 나를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새벽 출근길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 천만 원 정도 있었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그런데 작년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들린 복권 용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등 당첨금은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떻게, 여보, 우리가 당첨된 거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응, 절대로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희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죠. 그 아이는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몇 번 시작했다가 번번이 실패했고 최근엔 도박까지 손을 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민수한테 알리면 큰일 나. 그 애는 돈만 생기면 어디 쓸지 모르잖아. 그래, 조용히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노후 자금으로 쓰고 당첨금을 받으러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 업무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손님, 이 금액은 특별 관리가 필요해서 앱을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앱?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 은행 프로그램을 깔아서. 은행 직원이 설명했지만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생 현금만 다뤄왔는데 스마트폰이니 앱이니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보, 그냥 일부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게 어때?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은행에 다 맡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야. 요즘 은행 업무가 너무 복잡해. 급할 때 못 찾으면 어떡해? 고민 끝에 저희는 대부분은 은행에 예금하고 일부만 집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금고를 사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응, 딸 지혜도 결혼 준비시켜주고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딸 지혜는 35으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제일 좋아하고 월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빠 엄마나 편하게 지내세요. 항상 저희 걱정만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오빠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요. 당첨 후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랬죠. 편 사장님, 요즘 표정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에이, 무슨 좋은 일 있으시죠?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동료들의 농담을 가볍게 넘기며 저는 조심했습니다.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 사장님, 복권 대박 나셨다며요? 축하드려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우리 동네 복덕방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편 사장님이 복권 당첨됐다고 몇십억이라던데요? 아,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첨금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 근처에서 동네 아는 사람이 저를 봤던 거였어요. 편 사장 부부가 아침 일찍 은행 본점에 갔다 왔더라.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요즘 갑자기 돈 쓰는 것도 없고 조용하더니 혹시 큰돈 당첨된 거 아냐? 동네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제 아들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복권 당첨된 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왜 저만 모르게 했어요? 전 아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민수야, 그게 아버지, 제가 뭐가 모자라서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요? 왜 저한테만 숨기신 거예요? 민수야, 진정해.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아들인 저만 모르게 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들켰어? 응, 동네 소문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하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봐야지. 며칠 후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복권에 당첨되신 거예요? 민수야, 앉아. 우리가 얘기 좀 하자. 먼저 대답해 주세요. 당첨되신 거 맞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작년에 당첨됐어.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전 아들인데요? 민수야, 내가 오해할까봐 그랬어. 우리가 너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조용히 노후 준비하려고 그랬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고, 부담은 무슨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 의료기기 수입 사업이에요. 제 친구가 중국에 좋은 공장 연결해 줬는데, 지혜 누나가 대형 병원 간호사잖아요. 누나 인맥 활용하면 병원에 납품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동안 사업을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 이번은 달라요. 아버지, 의료기기는 수요가 엄청나요. 병원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거고, 게다가 누나가 있으니까 더 확실하죠. 지혜한테 물어봤어? 아직이요. 근데 누나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병원에도 도움되는 일이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초기 투자금으로 몇 억 정도면 돼요. 공장 계약금하고 첫 물량 수입하는 비용이요. 몇 억?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 지금 당첨금이 얼마인데요?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성공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안 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절 안 믿으시는 거네요.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민수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실패만 해서 믿음을 못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죠. 여보, 저 애가 화났어. 내가 잘한 거 맞지? 그 돈 주면 또 날리게 뻔한데. 그래, 당신이 잘했어. 우리가 단단해야 해.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일했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내는 자꾸 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예전에는 전화도 잘 안 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마트 좀 장 봐야 해. 그런데 마트를 가는데 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응,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친구? 민수 이름 들었는데?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뭔가 있다고. 며칠 후 저는 은행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예금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출금된 기록이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언제 나간 건가요? 고객님, 지난주 수요일에 출금하신 기록이네요.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본인 확인 후 출금되신 거니까 혹시 다른 가족분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저녁 곧 준비될 거야. 당신 나 좀 봐.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에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행 갔다 왔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내 통장에서 돈 뺐지? 그게. 대답해. 왜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뺐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줬어. 뭐라고? 민수한테 몇 억 줬어. 사업 자금으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여보, 미안해. 근데 민수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면 다야?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평생 모은 돈이라고. 알아. 근데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아. 지혜가 병원에 있으니까 의료기기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준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저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빌더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엄마만 믿는다고. 그래서 남편은 배신해도 되는 거야? 우린 부부야. 부부끼리 이런 건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미안해. 당신 화낼 거 알아서 말 못했어. 화를 내? 당연히 화가 나지. 이건 배신이야. 배신. 그날 밤 저희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서로 등을 지고 잤습니다. 아내는 계속 흐느끼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며칠 동안 저는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 먹었어요. 4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 지혜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계속 우시던데. 지혜야, 너 오빠한테 연락 왔어? 오빠요? 아니요, 왜요? 오빠가 의료기기 사업한다고 너한테 말 안 했어? 의료기기요? 처음 들어요. 오빤 또 무슨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누나 인맥을 활용한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빠, 설마 오빠한테 또 돈 주신 거 아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엄마가 몰래 줬어. 아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오빤 벌써 5번째 사업 실패예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나도 알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지혜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돈 주신 거 맞아요? 지혜야. 엄마, 오빠가 제 이름 팔아먹은 거 알아요? 제가 병원 인맥 써준다고 했대요? 전 그런 말 들은 적도 없어요. 그게 오빠가 내가 도와줄 거라고. 엄마, 병원 의료기기 납품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몇 년씩 걸리는 일이에요. 게다가 오빠가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요? 그래도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어. 엄마, 매번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오빠는 안 변해요.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 돈 날릴 거예요. 지혜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겉으로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없어. 사업은 잘 되고 있으려나? 글쎄, 연락도 없는 걸 보면. 사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연락이 없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잠수를 탔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여보. 방으로 달려가니 아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여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왔었어. 민수가? 민수가 왜 당신을 때렸어? 돈을 더 달라고 했어. 안 준다고 하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손을 들 수가 있어? 저는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폭력을 쓸 수가 있어? 넌 정신이 나갔어. 아버지,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뭐? 도박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진짜 죽어요. 도박? 내가 또 도박을 했어? 의료기기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렸어요.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돈을 좀 불려보려고. 미친놈, 그래서 도박을 했다고? 처음엔 좀 땄어요. 근데 욕심을 내다가 다 잃었어요. 그리고 빚까지 졌고요. 얼마나 졌는데? 많이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아버지, 제발요. 빚쟁이들이 저를 죽이겠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여보, 민수한테 절대 돈 주면 안 돼. 약속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정말 안 줄게. 하지만 이틀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했어요. 여보? 아내가 방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석유 냄새가 진동했고 석유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왔어. 또 왔어? 그래서? 석유통을 들고 와서는 돈 안 주면 집에 불 지르겠다고. 뭐라고? 같이 죽자고. 어차피 빚쟁이들한테 주거나 풀에 타 주거나 똑같다고 소리치더라고. 아내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금고를 열어줬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얼마나 가져갔는데? 집에 보관하던 거 다 가져갔어. 저는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큰돈이 전부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꺼져 있었어요. 1시간쯤 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한테 폭력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복권 당첨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먹고 살 만큼만 남겨뒀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자기가 뭘 한 건지 모르나 봐.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돈이 거의 다 없어졌어. 은행에 있는 거라도 있잖아. 그것도 많이 없어. 민수한테 준 거랑 지금 가져간 거 합치면. 계산을 해보니 끔찍했습니다. 당첨금의 대부분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수가 또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범죄야. 범죄. 알아. 근데 신고하면 민수가 감옥에 갈 텐데. 아내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해외로 갈 거예요. 뭐? 여기 있으면 빚쟁이들한테 죽을 것 같아요. 일단 피해 있다가 돈 벌어서 갚을게요. 야, 너 지금 도망가려는 거야? 도망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아버지, 지혜는 어떡하고? 누나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누나는 똑똑하니까. 이 자식아, 너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민수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챕터 5 건강보험 서류 사기와 15억 빚 발각. 민수가 해외로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비록 당첨금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그래도 은행에 예금해둔 돈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남았어. 아껴 쓰면 괜찮을 거야. 응, 이제 정말 조심해서 살자. 저는 시장 일을 계속했고 아내는 집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했습니다. 민수 생각을 하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네? 법원? 무슨 일로?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대출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여보, 이거 봐.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대.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집은 대출 없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황급히 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평경선인데요. 제 집이 담보 대출이 잡혀 있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고객님. 작년 말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네요. 작년 말요?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요. 도장?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보증인이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편민수 씨.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고객님, 혹시 작년에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없으세요? 작년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민수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제 건강보험 서류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 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증일란에 아버지 도장이 필요하대요. 그래? 어디 봐. 저는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게 대출 서류였구나.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객님, 현재 연체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요? 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수 그 자식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뭐라고? 아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달 전에 건강보험 서류라고 하면서 도장 받아간 게 있었어. 그게 대출 서류였던 거야. 그럼 지금 빚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엄청나. 10몇억이 넘어. 10몇억?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보, 우리 어떻게? 저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본인 도장이 찍혀 있고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나와 있네요. 그건 제가 속아서 찍은 거예요. 건강보험 서류라고 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을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빚 규모를 보니 도박으로 진 빚도 있고 개인 대출도 여러 건 있네요. 얼마나 되는데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15억이 넘습니다. 15억? 네, 여기에 집 담보 대출까지 합치면 20억이 넘어요.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최대한 빚을 갚아야 하고요. 저는 멍하니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뭐래? 집을 포기하래. 민수 빚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 일단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와야지. 며칠 후 딸 지혜가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지혜야. 아빠, 왜 그때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오빠가 돈 가져갔을 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요? 아빠, 오빠는 아빠 엄마를 아들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돈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요. 아빠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거든요. 결국 한 달 후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았어요. 경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각종 세금과 수수료, 변호사 비용까지 계산하니 손에 쥐어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일단 친척 집에라도 가서 며칠 묵자.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갈 데가 없습니다. 뭐? 복권에 당첨됐다면서? 그 돈은 어디 갔어? 그게 아들 때문에 다 날렸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자식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형님, 제발 며칠만이라도 묵게 해 주십시오. 경선아, 미안하다. 우리 집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며느리가 싫어할 거야. 형님, 알아봐. 다른데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경선 씨, 미안해요. 우리 집도 좁아서. 요즘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뭐며 힘든데. 모두가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여보, 지방으로 가자. 거기는 월세가 싸다고 하더라. 지방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나아. 아는 사람 없는 데가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봐. 저는 인터넷으로 지방 소도시의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딸 지혜가 예전에 알려준 대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했죠. 보증금 500에 월세 30,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방은 어때요? 원룸이래. 작지만 둘이 살기엔 괜찮을 것 같아. 며칠 후 저희는 짐을 꾸려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평생 모은 게 트럭 한 대도 안 될 정도였죠. 여보, 서울 떠나는 거 맞죠?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역에서 내리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동네구나. 부동산을 찾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반지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반지하요? 네, 그래서 월세가 싼 거예요. 좀 습하긴 한데 사람 살기엔 문제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얼마 안 됐거든요. 괜찮아요. 여기로 할게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살 집이에요? 창문 하나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죠. 일단 청소부터 하자.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는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작년만 해도 복권에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고 살자. 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시장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며 일용직이라도 구하려고 했어요. 사장님, 혹시 일손 필요하신가요?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63입니다. 아이고, 여기 일이 힘든데 그 나이에는 무리예요. 괜찮습니다. 전 평생 시장에서 일했어요. 힘든 거 잘 견딥니다. 그래도 안 돼요. 산재 문제도 있고 어디를 가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요. 일주일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손에 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자리 구했어? 아직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 우리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다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도 일을 나가야 할까요? 아니야, 당신은 몸도 안 좋잖아.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재활용품 수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줍고 빈 병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괜찮은 박스 있어요. 다른 노인분들과 경쟁하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버는 돈은 몇천 원에 불과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 밤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아내가 차린 밥상은 초라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어요. 고기는 꿈도 못 꿨죠. 여보, 미안해. 이것밖에 못 차렸어. 괜찮아. 이것도 고마워.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부족해요. 내가 더 벌어올게. 당신 몸이 성한 데가 없잖아요.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비가 어디 있어. 그냥 참아야지. 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번 달 월세가 일주일이나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달부터는 제때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딸 지혜가 저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더니 나중엔 아예 꺼져 있었어요.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지혜는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불안해진 지혜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살던 노부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사 왔어서. 지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평경선 씨 부부 아세요? 여기서 사셨는데, 아, 그 집 경매 넘어갔다던데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네. 혹시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글쎄, 창피하셨는지 조용히 떠나셨어. 지혜는 동대문 시장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던 곳이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저희 아버지 평경선 씨 보셨어요? 아, 편 사장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복권 당첨됐다더니 잘 사시나 보다 생각했지. 아니에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 걱정이네. 근데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던데 지방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지방이요? 어디로요? 그건 나도 몰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셨대. 지혜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방, 하지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 그만둬야겠어. 지혜 씨, 무슨 소리야? 10년 넘게 일했는데 부모님을 찾아야 해요. 원장님,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계실지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지혜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혜야, 그래도 부모님 찾으면 어떻게 살 건데? 너도 수입이 있어야지. 괜찮아요. 저 돈 모아뒀어요. 돈? 고등학교 때부터 모았어요. 이럴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지혜는 10년 넘게 모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받던 수당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했거든요. 오빠가 도박할 때부터 알았어요. 언젠가 부모님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날부터 지혜는 부모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60 넘으신 노부부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어요. 무료 급식소도 가보고 쉼터도 찾아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어려워요. 제 부모님이에요. 제발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딘가 계실 거야. 지혜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작은 도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싼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싼 곳, 아버지가 가실 만한 곳, 서울 근교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 도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두어 달 전에 60 넘으신 부부가 방 구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자분이 동대문에서 섬유 도매하셨고요. 여자분은 혹시 반지하 계약하신 분들?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 여기 사세요. 제가 계약 도와드렸거든요. 정말요?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제가 함부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지혜는 그 도시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찾아갈게요. 버스에서 내린 지혜는 부동산에서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어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지하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기구나. 문패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지혜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저예요. 지혜예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초췌해진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지혜야? 아빠, 지혜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없이 딸을 안았어요. 엄마는요? 안에 계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 지혜야, 우리 지혜.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아빠,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지혜야, 너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전 딸이잖아요. 지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하고 햇빛도 안 드는 좁은 방이었어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응, 우리 형편에 이게 최선이었어. 아빠 일은 하세요? 폐지 줍고 있어. 그것도 경쟁이 심해서 하루에 몇천 원밖에 못 벌지만. 지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부모님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니. 아빠,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지혜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뭐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거예요.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거의 1억에 가까웠습니다. 지혜야, 이게 다 뭐야? 야간 근무하면서 받은 수당이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요. 왜 이렇게 모은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오빠가 도박으로 집안을 망치는 거 봤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언젠가 부모님이 힘들어질 거라고. 지혜야. 그래서 친구들 놀러 다닐 때도 전 알바했어요. 대학 때도 학비 빼고 다 저축했고요. 간호사 되고 나서도 야간 근무를 자청했어요. 너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한 거구나. 네,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전 돈 모으는 게 더 중요했어요.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근데 지혜야, 이 돈은 내가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아니에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아빠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지혜야, 그럴 순 없어. 왜요? 오빠는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저는 왜 부모님 모시면 안 돼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오빠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갔는지. 그런데도 부모님은 항상 오빠만 걱정하셨잖아요. 지혜야. 전 서운했어요. 전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오빠는 맨날 도박하고 사업 실패하면서도 부모님 돈만 받아갔잖아요.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요. 지혜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좀 더 나은 집 구해요. 그리고 작은 가게라도 차려요. 가게? 네, 엄마 요리 잘하시잖아요. 반찬 가게 하면 어때요? 반찬 가게? 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서 반찬 수요가 많대요. 제가 병원 다닐 때 동료들도 맨날 반찬 사 먹었거든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혜야, 넌 병원은 어떻게 하고 사직했어요? 뭐라고?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뒀다고? 네, 부모님 찾아야 했으니까요. 지혜야, 내가 그렇게까지. 괜찮아요.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나중에 일자리 찾으면 돼요. 지금은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저희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혜가 사온 고기와 반찬으로 소박한 식탁을 차렸어요. 아빠, 엄마 많이 드세요. 지혜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잘 살면 되죠. 식사를 하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집 알아볼게요. 햇빛 잘 드는 작은 집, 텃밭도 있으면 좋겠어요. 텃밭? 네, 아빠가 예전에 전원 생활 꿈꿨잖아요. 복권 당첨됐을 때. 그랬지,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구나. 이번엔 복권 돈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희는 같은 동네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조금 올랐지만 방이 2개였고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여보, 여기 좋네. 햇빛도 잘 들고. 그러게, 우리 텃밭도 가꿀 수 있겠어. 지혜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동네 상권을 조사하고 반찬 가게 창업 절차를 알아봤어요. 엄마, 어떤 반찬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글쎄, 김치하고 나물 반찬들? 좋아요. 엄마 김치 정말 맛있잖아요.
한 달 후 작은 상가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지혜 엄마 손맛 반찬이라고 적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간판 예쁘죠? 지혜야, 정말 내가 다 한 거구나.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든 김치와 반찬을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 김치가 아주 진국이에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배달을 맡았고 어머니는 반찬을 만들었고 지혜는 주문받고 계산을 했어요. 아빠, 오늘 주문이 많아요. 배달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밤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달 수익이 꽤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 정도면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요. 제 저축한 돈도 안 건드려도 되고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돈이 부모님 구한 거잖아요. 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억을 잃었지만 진짜 보물을 찾았다고. 바로 딸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엔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김치 주문이 20통이나 들어왔어요. 20통? 그럼 내일 새벽부터 담가야겠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소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가 한숨을 쉴 때가 있었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 민수 생각, 아직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민수에게서는 해외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1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살아는 있겠지? 글쎄, 모르겠어. 가끔 밤에 아내가 몰래 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없어. 저도 연락해봤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도 살아는 있겠지. 뭔가 일이 있었으면 어디선가 연락이 왔을 테니까. 그래도 걱정되네요. 지혜야, 내 오빠 걱정은 하지 마. 너만 생각해.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민수가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무슨 사고를 친 건지.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편민수 씨 아버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수 씨 친구입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사고는 아니고요. 민수가 해외에서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해외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동남아 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달 전까지는 가끔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그것도 끊겼거든요. 그래도 살아는 있다는 거죠? 네, 아마도요. 근데 빚쟁이들이 아직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잠수 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친구한테서 연락 왔어. 뭐래요? 민수 괜찮대요?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완전히 끊겼대. 그럼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도 없다는 거네요. 아내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수를 어떻게 키운 거야?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너무 많이 줬어.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그래도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잖아요.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그냥 방치였어. 진짜 사랑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무조건 돈을 줬습니다. 실패해도 또 줬죠. 왜 실패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엔 잘할 거야. 우리 아들이 뭘 못해. 그게 아들을 망친 거였습니다. 반면에 딸 지혜는 어땠나요? 항상 알아서 잘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혜한테 신경을 덜 썼죠. 지혜는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도 관심이 필요했을 텐데 저희는 문제야 아들한테만 매달렸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아빠? 미안해. 뭐가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너한테 소홀했어. 오빠한테만 신경 쓰고.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항상 혼자 알아서 했잖아.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저축도 다.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봐. 서운하지 않았어? 오빠는 실패해도 돈 받고 넌 혼자 힘들게 돈 모으는데.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서운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특히 오빠가 몇 억씩 받아갈 때요. 전생일 때 100만 원 받는 것도 미안해 했는데.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근데요, 아빠, 응? 지금은 안 서운해요. 오히려 그때 그렇게 돈 모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아빠, 엄마 구했잖아요. 지혜야. 그리고 솔직히 오빠 부러웠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빠는 돈 많이 받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전 부모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더 행복해요.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저희 셋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많은 실수를 했네요. 그러게, 복권에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복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복권이 없었어도 오빠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갔을 거예요. 문제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제 생각엔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걸. 큰 돈이 있어도 불안하면 불행한 거고, 작은 돈이라도 함께 나누면 행복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큰 돈이 생기면 조용히 하세요. 가족에게도 신중하게 알리고 은행에 맡기세요.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고 스스로 서게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서류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넷째,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60 넘어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혈연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을 때 저축하세요. 지혜처럼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억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가족의 사랑,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